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중세 영국과 프랑스의 백년 전쟁은 여러 측면에서 살펴볼 것이 많은 전쟁입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백년 전쟁은 십자군 전쟁의 특수를 누리지 못하며 뒤처진 양국이 서로를 침략함으로써 전쟁 특수를 통해 경제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낸 전쟁입니다. 산업적 측면에서 보면 프랑스의 양모 산업 기반이 전쟁 중에 잉글랜드로 넘어가서 전쟁이 끝난 후에는 잉글랜드가 신흥 산업 강국으로 떠오른 전쟁입니다. 영토적인 관점에서 보면 프랑스가 자국 내 잉글랜드령을 모두 몰아내며 민족국가가 성립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전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군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잉글랜드의 롱보우가 나타나서 프랑스 중세 기사단을 괴멸시키며 지상전에서 중세적 전투 양상을 끝장낸 전쟁이기도 합니다. 저스티스 채널은 이전 백년전쟁 관련 영상들을 통해서 위 내용들을 말씀드려 왔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백년전쟁을 다뤄볼 텐데요. 이번에는 프랑스에서 봄바드 혁명이 발생하여 성으로 상징되던 중세 영주의 권력이 무너지고 절대군주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내용입니다. 백년전쟁이 한창 벌어지던 1356년 푸아티에 전투에서 잉글랜드 흑태자 에드워드에게 완패를 당한 프랑스의 장 2세와 그의 14살짜리 아들 필리프 2세는 잉글랜드로 끌려갔습니다. 이후 우여곡절 끝에 프랑스로 돌아와 부르고뉴 공작이 된 필리프 2세는 잉글랜드에게 복수할 방법을 연구하던 끝에 화약 무기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화약이 유럽에 전해진 것이 이미 100년이 넘었고 유럽인들도 이미 화약을 공성무기로 사용하고 있었지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투석기보다 특별히 효과적이지 못했고 비용도 비쌌기 때문에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필리프 2세는 봄바드라 불리게 되는 거대한 공성포의 가능성을 받아들이고 많은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1377년 오드루이크에 있던 잉글랜드 성을 처참히 무너뜨리며 자신의 판단이 옳았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이후 100년 동안 전 유럽은 너나 할 것 없이 화약을 사용한 대포를 받아들이며 발전시켰는데 이는 군사적인 측면에서 근대 유럽사는 물론 세계사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 혁명이 되었습니다. 중세 유럽의 봉건제를 상징하는 건물은 바로 성입니다. 요새화된 성에서 봉건 영주는 주변 마을을 통제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외부의 침입도 방어했습니다. 특히 군사적인 의미에서 높은 성벽과 단단한 성문은 외부의 침입을 막아주었고 석조로 된 벽은 불이 붙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을 뿐만 아니라 궁수는 좁은 틈으로 활을 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인 방어시설이었습니다. 따라서 성의 방어군에게 적절한 보급품과 물이 제공되고 방어군이 공격에 대해 겁을 먹지만 않으면 공성전이 장기화되면서 포위군이 곤란해지는 상황은 중세 유럽의 전쟁에서 흔한 일이었습니다. 대포가 개발되기 전에는 땅을 파서 성벽을 약화시키는 공성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주된 공격법은 역시 공성무기로 성벽을 부수는 방법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사용된 캐터펄트나 중세 유럽에서 사용한 트레뷰셋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무기는 기본적으로 부피가 크고 무거울 뿐만 아니라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무엇보다 사정거리가 짧아 포병이 궁수에게 노출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백년전쟁 중에 사용된 트레뷰셋의 경우 180여 미터 이상을 던질 수는 없었기 때문에 잉글랜드 롱보의 사정거리에 있었습니다. 중세 공성전이 쉽게 끝날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봄바드가 등장했습니다. 봄바드 성공의 핵심은 화학의 연소 반응으로 인한 충격을 제어할 수 있을 만큼 금속을 다룰 수 있는가였는데 잘못하면 대포 자체가 폭발하며 포병을 죽여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필리프 2세가 만들어낸 14세기 초기 대포는 사정거리를 비롯해서 정확도, 포구속도, 장전속도, 안정성 등 대부분의 요소가 기존의 공성법보다 월등히 뛰어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기존 방법보다는 효율적이었습니다. 활이나 석궁보다 사정거리가 길었기 때문에 적의 사정거리 밖에서 공격할 수 있었고 봄바드의 정확도가 떨어져도 성벽이라는 거대한 표적을 공격하기에는 크게 불리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장전속도도 느렸지만
기존 공성전도 어차피 단기간에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캐터펄트나 트레뷰셋은 이미 발전할 만큼 발전해서 더 이상 개선될 여지가 없는 무기였습니다. 반면 봄바드는 막 태어난 무기였기 때문에 발전할 여지가 많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럽인들은 우드루익 그 이후 대포를 받아들였고 14세기 중반부터 16세기 중반까지 유럽의 대포는 빠르게 발전하였습니다. 공성전의 방식을 기존과 완전히 바꿨기 때문에 이를 봄바드 혁명이라 부르기에 손색이 없었습니다. 초기 대포의 성능은 투석기보다 약간 나은 수준이었지만 14세기 말 주물 제작 방식이 도입되면서 봄바드는 위협적인 무기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15세기에는 봄바드가 독보적 공성무기로 발돋움하였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1449년 현재의 네덜란드 지역에서 제작되어 스코틀랜드 왕에게 보내진 몬스맥입니다. 520mm의 구경에 주철 포탄은 2km, 돌포탄은 그 2배를 날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플랜더스 지방에서 사용된 딜 그레의 경우 구경이 635mm였고 독일 브라운슈바이크에서 제조된 파울레 메테는 730mm나 되는 포탄을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읽은 책에 따르면 이보다 더 큰 구경을 자랑하는 대포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봄바드가 발전하다 보니 15세기 말이 되면 공성전은 공격군에게 완벽히 유리한 게임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철저히 성벽을 만들더라도 봄바드를 견딜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봄바드를 개발한 선구자 프랑스는 기꺼이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하며 100년 전쟁을 승리하고 이후 서유럽을 재편할 수 있었습니다. 단 여기서 프랑스의 승리라는 것은 군사적인 측면만 이야기한 것이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100년 전쟁이 무조건 프랑스의 승리라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점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시간 동쪽에서는 오스만 제국의 대포가 비잔티움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의 성벽을 허물며 천년 로마 역사를 끝장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봄바드는 15세기 유럽의 질서를 재편한 화학혁명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중세 유럽의 성은 그 가치가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포탄의 공격을 받아내야 하는 성안의 수비군들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먼저 포탄의 공격에 성벽이 부서지지 않고 견디려면 외벽의 탄력성이 필요했습니다. 아울러 반격할 수 있어야 했는데 공성용 대포에 맞설 수 있는 사정거리는 대포밖에 없었기 때문에 성에서도 대포를 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공성전이 일상처럼 벌어진 프랑스나 저지대에서는 성벽 위에 넓고 깊은 포자를 올리거나 벽 내부에 포안을 뚫어 적에게 포탄을 발사할 수 있게 성을 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개선되던 봄바드 방어법은 15세기 말 이탈리아 북부 도시국가들이 성형 요새를 개발하면서 드디어 공성전에서 공격과 수비의 균형추를 맞추는 수준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1494년 가을 프랑스의 샤를 8세가 나폴리 왕국의 왕권을 주장하며 이탈리아를 침공하면서 이탈리아 대전쟁이 시작되었을 때였습니다. 프랑스 침략군의 절반은 창으로 무장한 스위스 용병이었고 절반은 포병이었는데 프랑스의 침략에 대비했던 이탈리아인들은 포르를 만들어서 대응하였습니다. 포르는 가늘고 긴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요새의 모서리에 툭 튀어나온 건물을 말합니다. 원형포탑처럼 대포를 쏘기 위해 만들었지만 그보다 높이가 낮았습니다. 사각지대 없이 화망을 펼칠 수 있어 성벽에 접근하는 적을 공격하기에 용이했습니다. 성벽 내부는 다진 흙으로 기초해서 석재로만 제조했을 때보다 가격이 싸고 작업도 쉬웠습니다. 무엇보다 포탄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지요. 석재로만 이루어진 벽은 포탄에 맞으면 산산조각 났기 때문입니다. 방어용 대포를 장착하고 인근 해자와 결합한 포르는 새로운 요새가 되었는데 이를 이탈리아식 성형 요새라 부릅니다. 예전 영상에서는 이를 이탈리아식 배치라고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성형 요새가 포격을 완전히 막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포탄을 맞아도 몇 시간 동안은 무너지지 않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봄바드가 개발된 이후 공성전은 압도적으로 포위군이 유리했지만 15세기 말 이탈리아식 성형 요새가 등장한 이후에는 포위군과 수비군의 우열이 중세 수준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포의 성능이 급격히 발전하여 기존 대포가 쓸모없어지는 19세기 전까지는 낮고 경사진 벽, 흙으로 기초하고 석재로 마감한 건축물, 방어용 대포, 겹겹이 지어진 외루를 가지는 것이 서양 요새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중세 유럽의 성은 봉건 영주의 독립성과 힘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새롭게 생겨난 왕국들이 중앙집권 정부를 수립하려 할 때 그에 저항할 수 있는 시설이었습니다. 중세 귀족의 상징과 같았던 성이 대포에 의해 무너졌다는 것은 봉건 귀족이 가진 권력도 같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포를 만들고 운용하여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비용이 필요했기 때문에 가장 부유한 영주만이 가능했습니다. 이렇듯 봄바드 혁명은 중세 귀족의 힘을 약화시키고 절대적인 힘을 보유한 군주에게 힘을 몰아주는 근대 절대왕정 시대로의 이전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봄바드 혁명도 화기혁명의 일부로 대변혁의 첫 번째 단계였을 뿐이었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